거대한 짐승의 그림자가 작고 낡은 산장의 벽난로 불빛에 일렁이며 방 안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어른거립니다. 짐승의 잿빛 털은 피와 눈이 엉겨붙어 군데군데 붉게 물들어 있고 낮게 깔리는 그르렁거림은 산장의 썩은 나무 기둥마저 떨리게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황금빛 눈동자는 방구석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김성철, 한때 이 산을 제 집처럼 누비던 강직한 사냥꾼이었지만 지금은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주름진 얼굴에 공포와 회한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을 뿐입니다. 노인의 손에는 오래된 사냥용 칼이 들려 있지만 차마 눈앞의 존재를 향해 휘두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짐승은 바로 그가 목숨을 걸고 눈보라 속에서 구해내 자신의 일부처럼 길러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비극은 한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선의가 어떻게 가장 끔찍한 공포로 변질될 수 있는지, 한 남자의 고독한 삶이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대서사시의 서막입니다. 작은 강아지였던 존재가 설산의 제왕으로 거듭나며 벌어지는 피의 복수극,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과 대립, 마침내 모든 것을 초월한 둘만의 약속이 드러나는 반전의 순간까지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맹수와의 교감이 아닌 자신의 운명을 걸고 지켜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자세를 잡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을 온통 삼켜버릴 듯 쏟아지는 폭설이 산 전체를 하얀 무덤으로 만들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산장지기 김성철 노인은 쩍쩍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서 홀로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은 이미 하얀 어둠에 잠겨 방향 감각마저 상실하게 만드는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 산속에 고립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산에서 평생을 보낸 그였기에 자연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시린 무릎을 주무르며 이 지독한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광란의 바람소리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낡은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며 내는 괴상한 소리이거나 혹은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청이겠거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집요하게 그의 청각을 자극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갓난아기의 처절한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죽음을 앞둔 어린 짐승의 마지막 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성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안에는 오랜 세월 산과 함께하며 다져진 본능적인 감각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 소리는 결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이 죽음의 눈보라 속에서 꺼져가고 있는 어떤 생명의 절규였습니다. 미친 짓이야. 이 날씨에 나갔다간 나까지 얼어 죽어. 그는 스스로에게 경고했지만 차마 그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눈사태로 동료를 잃었던 끔찍한 기억이 그의 발목을 잡았지만 동시에 그 기억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채찍질이 되었습니다. 성철은 두꺼운 방한복을 껴입고 이마에 낡은 헤드랜턴을 동염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면도날 같은 눈보라가 그의 뺨을 핥히고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백색의 지옥. 그는 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은 허벅지까지 푹푹 빠졌고 천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따금 전해져 오는 야생 동물의 기척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극한의 상황에서 동물들은 서로 다른 종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휴전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늑대와 사슴이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 같은 동굴에 몸을 웅크리는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밤 성철이 들은 소리는 그런 평화와는 거리가 먼 처절한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거의 포기할 무렵 그의 랜턴 불빛 끝에 검붉은 무언가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어미 늑대로 보이는 동물이 눈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은 끊어져 있었고 몸은 피와 눈으로 범벅이 된 채 뻣뻣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미의 품속 아직 온기가 차에 가시지 않은 그곳에 주먹만 한 새끼 한 마리가 필사적으로 파고들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새끼를 품어 보호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성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늑대의 새끼, 인간에게 가장 적대적인 맹수의 새끼를 거두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눈 위에서 가냘프게 떨고 있는 작은 생명 앞에서 그의 오랜 연민이 이성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새끼를 들어 올려 자신의 두꺼운 외투품 속으로 넣었습니다. 새끼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세한 떨림만이 겨우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산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품속의 작은 생명이 혹여나 잘못될까. 그는 몇 번이고 넘어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산장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을 때 그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문을 닫고 쓰러지듯 벽난로 앞에 주저앉은 그는 조심스럽게 품속의 새끼를 꺼냈습니다. 녀석은 이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마른 수건으로 녀석의 몸을 닦아주고 따뜻한 물을 묻혀 입에 대주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허탈함과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과연 이 작은 생명은 혹독한 설원의 밤을 이겨내고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김성철 노인은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벽난로의 불길이 아무리 뜨겁게 타올라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새끼의 몸은 좀처럼 온기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녀석을 부드러운 담요로 감싸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연신 몸을 쓸어주었습니다. 마치 그렇게라도 하면 자신의 천이 전해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였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창밖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새끼의 희미하던 숨결은 이제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성철은 긴 한숨을 내쉬며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녀석을 벽난로 옆 가장 따뜻한 곳에 눕혀준 뒤 그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피로와 허탈감이 뒤섞인 채 그는 깊은 잠인지 혹은 실신인지 모를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성철은 자신을 짓누르는 갑갑함과 뜨거운 열기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땔감을 너무 많이 넣어 벽난로가 과열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그를 깨운 것은 외부의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뜨거운 것이 그의 가슴팍 위에서 타오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눈을 뜬 그는 자신의 가슴 위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새끼를 발견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분명 벽난로 옆에 눕혀 두었는데
어느새 기어 올라와 그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새끼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믿을 수 없는 열기였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정상적인 천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주머니를 올려놓은 것처럼 혹은 잘 달궈진 조약돌을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강력하고 뜨거운 열기가 그의 옷을 뚫고 피부에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녀석의 몸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아씨, 뜨거워. 자신도 모르게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녀석의 작은 몸은 마치 스스로 열을 발산하는 용광로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열에 시달리는 아픈 상태와는 달랐습니다. 녀석의 호흡은 놀랍도록 안정적이고 깊었으며 새근거리는 숨소리에는 넘치는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강건한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성철은 눈앞의 현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산에서 떠도는 오래된 전설을 떠올렸습니다. 아주 드물게 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영물들은 스스로의 기운을 다스려 천을 조절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을 지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는 평생을 그런 미신을 비웃으며 살아온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품 안에서 느껴지는 이 불가사의한 온기는 그의 오랜 신념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북극 동물들은 빗떨림성 열발생이라는 특이한 생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근육을 떨지 않고도 갈색 지방 조직을 연소시켜 빠르게 천을 올리는 방식인데 주로 동면에서 깨어날 때나 신생아들이 천 유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철이 품에 안은 이 새끼가 뿜어내는 열기는 그런 과학적 설명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의 초자연적인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눈부신 설경으로 뒤덮여 있었고 밤사이의 광란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새끼는 성철의 품에서 빠져나와 아직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장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모든 것이 신기한 듯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고 성철의 다리에 작은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성철은 그런 녀석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녀석에게 설류슈에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눈 속에서 만났고 눈처럼 하얀 털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수십 년간의 고독한 산장 생활의 처음으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리에게 우유를 데워주었고 녀석은 마치 며칠은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먹성은 앞으로 벌어질 기이한 성장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서리는 완전히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녀석은 성철의 뒤를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녔고 낡은 산장은 작은 생명체의 활기로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성철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먹이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이토록 큰 기쁨을 주는지 그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서리를 위해 작은 나무공을 깎아주었고 서리는 그것을 물고 와 그의 발치에 내려놓으며 놀아달라는 듯 꼬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성철은 문득문득 서리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녀석의 행동은 영락없는 강아지였지만 가끔씩 무언가를 응시하는 그 깊고 고요한 눈빛은 어린 새끼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적이고 냉철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철은 또다시 녀석의 기이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룻바닥을 기어가던 작은 쥐 한 마리를 발견한 서리는
보통의 강아지처럼 짖거나 흥분하며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름가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소리를 죽인 채 몸을 낮추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번개처럼 몸을 날려 정확하게 쥐의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놀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만 번은 반복해온 숙련된 사냥꾼의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벽하게 끝난 사냥, 서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개를 돌려 성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성철은 녀석의 검은 눈동자 속에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불꽃을 본 것만 같았습니다. 과연 이 작은 생명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늑대의 새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한 점이 많았습니다. 성철의 삶에 찾아온 이 작은 온기는 과연 축복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폭풍의 전조일까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서리가 김성철 노인의 산장에 온 지도 어느덧 3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와 두꺼운 눈을 녹이고 산의 푸른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할 무렵 성철은 서리의 성장 속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통의 강아지라면 아직 어미 품에서 젖을 뗄 시기였지만 서리는 이미 웬만한 중형견 크기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는 덩치는 경이로움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녀석의 식성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했습니다. 성철이 주는 사료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스스로 산을 돌아다니며 작은 짐승들을 사냥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람쥐나 쥐 같은 작은 설치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나 꿩 같은 제법 큰 사냥감을 물고 와 성철의 발치에 내려놓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주인에게 선물을 바치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성철은 녀석의 기특한 행동에 칭찬을 해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짙은 불안감이 싹트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녀석의 사냥 솜씨는 본능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읽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몸을 숨겼으며 상대의 급소를 정확하게 노려 단번에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훈련받은 특수부대원의 움직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가장 기이한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녀석은 단 한 번도 짖지 않았습니다. 기쁠 때도, 화가 날 때도, 무언가를 요구할 때도 녀석은 결코 소리를 내어 짖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고요한 눈빛으로 성철을 바라보거나 낮게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강아지에게 짖는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영역을 표시하고 위협을 알리며 동족과 교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간혹 성대에 문제가 있거나 심리적 트라우마로 짖지 못하는 개들도 있지만 서리의 경우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녀석은 짖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짖을 필요가 없다는 듯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침묵은 고요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성철은 가끔 일부러 낯선 사람이 산장에 접근하는 것처럼 꾸며 녀석의 반응을 떠보기도 했습니다. 보통의 개라면 즉시 경계하며 지저댈 상황이었지만 서리는 그저 소리 없이 일어나 문 쪽을 향해 온 신경을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털을 가진 대형 고양이과 동물, 제규어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그들이 거의 소리를 내지 않고 사냥한다는 것입니다. 바미의 유령이라 불리는 제규어는 자신의 존재를 완벽히 숨기고 목표물에 접근하기 위해 극도로 조용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서리의 침묵은 마치 그런 최상위 포식자의 습성을 연상시켰습니다. 성철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서리를 단순한 강아지나 늑대 새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녀석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늑대와 대형견 사이에서 태어난 특이한 잡종은 아닐까?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의 맹수는 아닐까? 온갖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철은 산장 마루에 앉아 낡은 사냥총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평소처럼 그의 발치에 엎드려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산 아래에서부터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성철에게 필요한 생필품이나 편지를 전해주러 오는 유일한 외부인이었죠. 어르신 계십니까? 우편 배달부가 산장 마당에 들어서며 외쳤습니다. 그 순간 잠들어 있던 서리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녀석의 귀는 쫑긋 세워졌고 콧구멍은 벌름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녀석의 목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르르릉. 네,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낯선 존재에 대한 명백하고 위협적인 경고음이었습니다. 털을 곤두슨 녀석의 몸은 평소보다 2배는 더 커 보였고 입게는 시퍼런 이빨이 언뜻 비쳤습니다. 우편 배달부는 마당에 서 있는 거대한 검은 짐승을 보고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뭡니까? 걔 맞아요.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급히 일어나 서리의 목줄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리 와. 설아. 얌전히 있어. 성철이 겨우 녀석을 진정시키고 안으로 들여보낸 후에야 우편 배달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성철에게 물건을 건네주며 다신 오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런 맹수는 위험합니다.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의 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성철은 그날 밤 잠든 서리의 거대한 등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녀석은 이제 산장 안에만 가둬두기에는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 기이한 침묵과 압도적인 위압감을 가진 녀석을 세상은 과연 평범한 개로 받아들여 줄까요? 성철은 머지않아 큰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와 서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감이라도 한 듯 산장 밖에서는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시간은 고요했지만 서리의 성장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녀석의 덩치는 웬만한 성인 남성에게 위압감을 줄 정도로 거대해졌고 칠흑같이 검고 윤기나는 털은 야성적인 아름다움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김성철 노인은 더 이상 서리를 산장에만 묶어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녀석에게도 사회화 과정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성철 자신도 이제 마을에 내려가 생필품을 조달해야 할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튼튼한 가죽 목줄과 쇠사슬을 준비했습니다. 서리는 난생 처음 목에 채워지는 낯선 물건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성철의 단호한 눈빛을 읽고는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성철과 서리의 첫 번째 외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 서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의 모든 것을 탐색했습니다. 흙 냄새, 풀 냄새, 다른 짐승들이 남긴 흔적들, 녀석의 온몸에 감각이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새로운 세계의 정보들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철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지, 혹시나 무슨 사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가장 먼저 그들을 방인 것은 동네 개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개들은
대부분 사냥꾼들이 기르는 진돗개나 풍산개 잡종들로 낯선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경계심이 유별나고 사납기로 유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리의 모습을 발견한 개 몇 마리가 맹렬하게 짖으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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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르릉. 놈들은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물어뜯을 기세였습니다. 성철은 긴장하며 서리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쇠사슬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맹렬하게 달려오던 사냥개들이 서리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마치 급정거를 하듯 일제히 우뚝 멈춰 섰습니다. 짖는 소리도 순식간에 멎었습니다. 개들은 마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앞으로 나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낑낑거림과 함께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녀석들의 꼬리는 겁에 질렸을 때 보이는 것처럼 다리 사이로 바짝 말려 들어갔고 일부는 심지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성철이 의아해하며 서리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리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선 채 자신을 향해 달려오던 개들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녀석의 황금빛 눈동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절대적인 포식자의 냉정함 그 자체였습니다. 녀석은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동물들을 압도하는 무언의 기운, 즉 프레젠스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덩치에서 오는 위압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의 서열 피라미드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DNA에 각인된 공포를 자극하는 본질적인 기운이었습니다. 동물 행동학에는 포식자의 시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최상위 포식자들은 먹잇감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유발하여 움직임을 마비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서리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집에 동네에서 가장 사납던 사냥개들은 순식간에 겁먹은 강아지처럼 변해 꼬리를 내리고 낑낑거리며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서리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갠가? 곰새끼 아니여. 아니, 무슨 개가 저렇게 살벌하게 생겼다. 동네 개들이 다 도망가는 것 좀 보소. 보통 놈이 아니네. 성철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서둘러 장을 보고 마을을 빠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동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이 지역 최고의 사냥꾼으로 통하는 박영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박영감은 평생을 총과 함께 산에서 보낸 사람으로 짐승의 눈빛만 봐도 그놈의 성질과 의도를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졌다고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소문을 듣고 성철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서리의 덩치가 아닌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늙은 사냥꾼과 젊은 맹수 사이에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팽팽한 기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영감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을 넘어 깊은 공포와 경계심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성철에게 말했습니다. 성철이 제인, 지금 뭘 데리고 다니는 갠가?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철의 앞날에 드리워질 검은 그림자를 예고하는 불길한 경고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노련한 사냥꾼 박영감은 서리의 눈빛에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경고는 성철과 서리의 운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게 될까요?
마을에서의 첫 외출은 평화롭던 그들의 삶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는 돌멩이가 되어 던져졌습니다. 박 영감의 눈빛은 그가 평생을 쫓던 맹수를 마주했을 때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서리의 눈동자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서리 또한 조금의 미동도 없이 늙은 사냥꾼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짐승이라면 베테랑 사냥꾼의 기에 눌려 시선을 피하기 마련이었지만 서리는 오히려 상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듯한 오만한 기품마저 풍기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박 영감은 마른 침을 삼키며 김성철 노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잠깐 나 좀 보세. 그는 성철을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번 휙 둘러본 뒤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철이, 내 말 잘 듣게. 저놈, 당장 죽여야 하네. 무슨 소리를 하는 겐가? 박 영감. 서리는 내 가족이야. 성철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반박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서리를 죽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과 함께 친구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 눈에는 저게 아직도 강아지 새끼로 보이나? 저건 개가 아니야. 늑대도 아니네. 내가 평생을 산에서 짐승이란 짐승은 다 봐왔지만 저런 눈빛은 처음 보네. 박 영감은 잠시 말을 끊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놈의 눈에는 감정이 없어.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없네. 오직 차가운 지성과 목적 의식만 있을 뿐이야. 마치 사람의 영혼을 가진 짐승 같다고 할까?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일지도 몰라. 그는 성철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철이, 자네가 산에서 주워왔다고 했지? 눈보라 속에서. 산은 가끔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감당 못할 재앙을 보내기도 하네. 저놈은 재앙이야. 지금은 자네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언젠가 저놈의 본성이 깨어나는 날엔 가장 먼저 자네의 숨통을 끊어 놓을 걸세. 내 말을 믿기에 더 늦기 전에 자네 손으로 처리해야 해. 박 영감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야생과 교감하며 살아온 그에게는 동물의 미묘한 기운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고대 샤머니즘 문화권에서는 특정 동물들이 인간의 영혼을 꿰뚫어 보거나 미래를 예지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박 영감의 능력은 그런 미신적인 것과는 달랐지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리한 직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서리에게서 단순한 야생성을 넘어선 인간의 이해 범주를 벗어난 어떤 이질적이고 위험한 기운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철에게 그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그에게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독한 삶의 유일한 위안이자 텅 빈 마음을 채워주는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박 영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헛소리 말게. 자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가? 서리는 내 말을 누구보다 잘 따르는 착한 녀석이야. 자네 눈이 삐었거나 노망이 등개지. 성철의 완강한 태도에 박 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친구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틀렸기를 바라네. 하지만 명심하게 맹수는 맹수일 뿐이야. 아무리 길들여도 본성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저놈은 보통 맹수가 아니야. 박 영감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성철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런 끔찍한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서리의 곁으로 돌아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주인의 손길에 얌전히 머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철은 보지 못했습니다. 박 영감이 사라진 방향을 향한 서리의 눈빛이 순간 얼마나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는지를 그날 이후 성철은 마을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의 말이 불씨가 되어 서리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철이 곰과 늑대의 교배종 같은 괴물을 키운다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에게는 그의 산장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성철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서리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박 영감의 경고는 그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저놈의 본성이 깨어나는 날엔 그는 애써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마치 박 영감의 예언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그와 서리를 피할 수 없는 시험대 위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성철은 약초를 캐기 위해 서리와 함께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숲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핏빛 운명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숲의 정적을 깨고 땅을 울리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과연 그들 앞에 나타난 위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서리가 숨겨왔던 무서운 본성이 마침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까요? 안개를 뚫고 나타난 거대한 그림자의 정체는 바로 성체 수컷 멧돼지였습니다. 좋기 200kg은 넘어 보이는 거구에 쟁기처럼 날카롭게 뻗은 송곳니는 스치기만 해도 사람의 살점을 통째로 뜯어낼 듯 위협적이었습니다. 녀석은 아마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불청객들에게 극도로 흥분한 상태인 듯 붉게 충혈된 눈으로 김성철 노인과 서리를 노려보며 킁캉 개오친 콧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사냥꾼으로 살았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성남 멧돼지와 마주치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좁은 산길에서는 피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허리에 차고 있던 약초캐는 낫을 꺼내 들었지만 저 거대한 괴물 앞에서는 나뭇가지나 다름없을 것이었습니다. 서라 뒤로 물러서 위험해. 성철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는 서리가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혹은 무모하게 달려들다 목숨을 잃을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녀석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철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보다 몇 배는 더 큰 멧돼지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녀석의 몸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벌하고 농밀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털은 창처럼 곤두섰고 등 근육은 단단한 바위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녀석은 입술을 들어 올려 자신의 모든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시퍼렇고 날카로운 송곳니는 멧돼지의 그것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크르르르르 단지 녀석의 목 깊은 곳에서부터 지축을 울리는 듯한 경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으르렁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과 주인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최상위 포식자의 결연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멧돼지는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본능적인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폭주하기 시작한 야성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멧돼지는 짧은 울음소리와 함께 땅을 박차고 돌진해 왔습니다.
거대한 육탄 전차가 모든 것을 뭉개버릴 듯한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성철이 절규하는 순간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서리는 멧돼지의 돌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에 몸을 낮게 붙인 채 폭풍 전의 고요처럼 완벽한 부동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의 날카로운 송곳니가 자신의 몸을 꿰뚫기 직전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옆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멧돼지의 돌진을 털끝 하나 스치지 않고 완벽하게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녀석은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멧돼지의 목덜미였습니다. 멧돼지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두꺼운 가죽과 지방층을 가진 동물 중 하나로 웬만한 공격은 통하지 않는 천연 갑옷을 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목덜미 부분은 급소이면서도 가장 방어력이 강한 부위죠. 하지만 서리의 공격은 그런 상식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쿼득! 섬뜩한 소리와 함께 서리의 거대한 턱이 멧돼지의 두꺼운 목 가죽을 뚫고 깊숙이 박혔습니다. 마치 강력한 유압 기계가 소의 파이프를 찌그러뜨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멧돼지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서리를 떼어내기 위해 나무에 몸을 비비고 땅바닥에 뒹굴었지만 서리는 마치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턱에 더욱 힘을 주어 멧돼지의 경동맥을 향해 이빨을 파고들었습니다. 끔찍한 사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멧돼지의 몸부림이 서서히 잦아들더니 이내 쿵 소리를 내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나와 주변의 흙과 나무잎을 온통 적셨습니다. 잠시 후 숲에는 완전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멧돼지의 목에서 피범벅이 된 주둥이를 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혀로 입가의 피를 핥아내고는 성철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성철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피로 물든 서리의 모습은 그가 알던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육을 끝낸 후의 만족감과 냉혹함만이 가득한 완벽한 포식자, 설산의 제왕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안도감보다 녀석이 가진 잔혹한 힘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박영감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메아리쳤습니다. 저놈의 본성이 깨어나는 날엔 오늘 서리는 그 본성의 일부를 처음으로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지키기 위한 용맹함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존재를 제거해버린 잔인한 본능의 발현이었을까? 성철은 피비린내 진동하는 숲속에 우두커니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서리의 황금빛 눈동자에서 그 답을 찾으려 했지만 그 깊이를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그들만의 비밀로 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피해 축제는 앞으로 벌어질 더 큰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멧돼지와의 사투 이후 김성철 노인과 서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은 서리를 예전처럼 편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녀석의 거대한 등을 쓰다듬을 때마다 그 손끝에서 멧돼지의 목을 으스러뜨리던 강력한 턱의 힘이 느껴지는 듯했고 얌전히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볼 때조차 그 안에 잠재된 무시무시한 야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영감의 경고는 이제 단순한 노파심이 아닌 소름 끼치는 예언처럼 그의 뇌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서리의 목줄을 예전보다 더 굵고 튼튼한 쇠사슬로 바꾸었고 산책을 할 때도 결코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주인의 이런 변화를 감지했는지 예전처럼 살갑게 다가오지 않고 거리를 둔 채 묵묵히 그를 관찰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고요하지만 불안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산 아래 마을에서 터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마을의 한 축사에 있던 염소 3마리가 처참하게 물어뜯겨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축사 울타리는 무언가 거대한 힘에 의해 찢겨 있었고 염소들의 사체는 단순한 포식이 아닌 마치 분풀이라도 하듯 잔인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염소들은 극심한 공포에 질려 구석에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야생 늑대나 살 같은 맹수의 소행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둘러본 박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닐시, 늑대 짓이 아니야. 늑대들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냥하지 않아. 놈들은 딱 먹을 만큼만 사냥하고 사체를 이렇게 가지고 놀지 않는다고 그의 말에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그럼 대체 뭐의 소행이란 말입니까? 박 영감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느새 산 위에 있는 성철의 산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건 짐승의 본성을 잃어버린 놈의 짓이야? 혹은 이제 막 피 맛을 알기 시작한 아주 위험한 놈의 짓이지?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린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존재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얼마 전 마을에 나타났던 동네 개들을 오줌지리게 만들었던 그 거대한 검은 짐승. 김성철 노인이 키우는 그것.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했던 의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나 하는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놈이 틀림없어. 그 흉측한 짐승이 밤의 산에서 내려와 저런 짓을 벌인 거야. 김 노인, 그 양반이 노망이 났나 봐. 저런 괴물을 왜 키워가지고 마을에 해를 끼치는 거야. 억울하게 재산을 잃은 축사 주인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음엔 우리 사람이 다칠지도 모른다고. 흥미롭게도 역사적으로 미스터리한 가축 습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으로 지목된 존재는 종종 실존하는 맹수가 아닌 상상 속의 괴물이었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제보당의 괴수나 라틴 아메리카의 추파카브라 전설처럼 사람들의 공포가 실체를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서리는 이제 실존하는 위협이자 동시에 그들의 공포가 만들어낸 미지의 괴수였습니다. 성철은 이런 소문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산장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서리는 그의 곁에서 얌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녀석이 밤새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성철, 그 자신이 가장 확실한 증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분노한 군중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불안과 분노를 쏟아낼 명확한 대상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다음 날 성남 마을 사람들 몇몇이 사냥총과 몽둥이를 들고 성철의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박 영감도 그들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인 성철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예언이 맞았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산장 마당에 들어섰을 때 서리가 먼저 그들의 기척을 느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낯선 이들의 적대적인 기운을 감지한 녀석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성철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위압적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순간 움찔했지만 숫자를 믿고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김성철, 당장 나와. 자네가 키우는 저 괴물이 어젯밤 우리 염소들을 다 물어 죽였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하며 밖으로 나온 성철은 그들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서리는 어젯밤 내내 나와 함께 있었네. 시치미 떼지 마. 저 짐승 말고 이런 짓을 할 놈이 이 근방에 또 누가 있단 말이야.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대화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흥분해서 총구를 서리에게 겨누었습니다. 미큐, 김성철, 당장 저놈을 쏘기 전에 그 순간 성철은 망설임 없이 총구 앞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안 돼. 서리를 쏘려거든 나부터 쏴라. 과연 성철은 결백을 증명하고 서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분노가 기어이 비극을 불러오게 될까요? 진범은 과연 누구이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산장 앞의 팽팽한 대치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내 몸에 총알을 받기 전에는 설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을 걸세. 김성철 노인의 절규는 결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늙고 병들었지만 자신의 유일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의지에 총을 겨누었던 남자도 다른 마을 사람들도 순간 압도당해 주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잃은 축사 주인은 다시 악을 썼습니다. 저 늙은이가 단단히 미쳤구먼. 짐승 한 마리 때문에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쓰지 말게. 서리는 절대 그런 짓을 할 놈이 아니야. 증거가 왜 없어? 이 동네에 저놈만큼 흉악한 짐승이 또 있냔 말이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박영감이 나섰습니다. 그는 성철과 마을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다들 그만하게.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네. 그리고는 성철을 향해 착잡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철이 나도 자네를 믿고 싶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게 제인, 정말로 저놈을 100% 장담할 수 있는가? 밤에 잠시라도 자네가 잠든 사이에 산장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정말 없는 건가? 박영감의 합리적인 질문에 성철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그는 서리가 자신의 곁에 있었다고 확신했지만 깊은 잠에 빠졌을 때의 일을 어떻게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짧은 침묵을 마을 사람들은 유죄의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꺼보라니까. 저 영감도 확신을 못하는 거야. 당장 저 짐승을 우리한테 넘기시오. 우리가 직접 처리하겠소. 사람들은 한 걸음씩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성이 아닌 맹목적인 분노와 광기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철은 서리를 자신의 등 뒤로 더욱 바짝 숨기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모리해한 사람들로부터 자신과 서리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뒷걸음질 치며 외쳤습니다. 다들 돌아가. 다시는 내 산장에 얼씬도 하지 마. 여긴 이제 당신들이 올 곳이 아니야. 그는 서둘러 산장 안으로 들어가 육중한 나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지만 이윽고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일단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철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에 기댄 차에 거친 숨을 몰아쉬던 성철의 곁으로 서리가 다가와 조용히 그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주인을 위로하려는 듯한 행동이었습니다. 성철은 녀석의 따뜻한 혀의 감촉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비난하고 등을 돌려도 오직 이 녀석만은 자신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서리의 거대한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설아, 괜찮다. 내가 있잖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줄게.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피의 맹세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성철은 산장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모든 소통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마을에 내려가지도 않았고 가끔 찾아오던 우편 배달부도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산장에 남아있던 비상식량과
서리가 가끔 물어다주는 사냥감으로 연명했습니다. 마치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와 서리는 문명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그들만의 왕국을 만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극심한 스트레스나 사회적 압박에 직면했을 때 자신을 이해해주는 대상 그것이 동물이든 사물이든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외부 세계와 벽을 쌓는 방어적 고립 현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철의 선택은 바로 그러한 심리 기제의 발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와 오해로부터 서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세상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스스로 섬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성철과 서리의 고립된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전설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노인이 미쳐서 괴물이랑 같이 산다더라. 밤마다 산장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이 아이들을 겁주는 데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이 서리를 처음 발견했던 3년 전의 그 밤을 떠올리게 하는 지독한 눈보라였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눈은 성인 남자의 허리 높이까지 쌓였고 산으로 통하는 모든 길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산장은 이제 물리적으로도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철은 벽난로에 장작을 더 집어넣으며 이 지독한 눈이 빨리 그치기만을 바랐습니다. 서리는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경계하듯 꼼짝도 않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바깥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온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러냐? 설아, 무슨 문제라도 있니? 성철이 묻는 순간 서리가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시선이 향한 곳,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를 뚫고 희미한 불빛, 몇 개가 산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날씨에 끊어진 길을 뚫고 산장을 찾아온 불청객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마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위험한 존재들일까요? 고립된 산장에 새로운 위협의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김성철 노인은 창문에 바싹 다가서서 눈보라 속에서 흔들리는 불빛의 정체를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라면 이 미친 날씨를 뚫고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아무리 크다 한들 목숨을 걸고 눈보라 속으로 들어올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터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불빛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서너 개의 헤드랜턴 불빛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조심스럽지만 망설임 없이 산장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조난자의 그것처럼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숙련된 자들의 발걸음처럼 보였습니다. 서리의 으르렁거림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녀석은 창가에서 물러나 이미 문 앞에 자리를 잡고 온몸의 털을 곤두쓴 채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본능이 성철의 이성보다 먼저 다가오는 존재들의 위험성을 감지한 것입니다. 성철은 급히 벽에 걸어두었던 낡은 사냥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총알을 장전하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평생을 짐승을 향해서만 총을 쏘아왔던 그가 이제는 어쩌면 사람을 향해 총구를 겨누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누구요? 성철이 문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밖에서는 거센 바람소리 외에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이제 산장 마당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잠시 후 콩! 단체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순순히 문 열어라. 걸걸하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분명 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성철의 머릿속에 한 가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밀렵꾼. 이 깊은 산속에는 법을 무시하고 희귀 동물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는 악랄한 밀렵꾼들이 종종 출몰하곤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날씨가 궂은 날은 단속반의 눈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죠. 아마도 그들은 눈보라를 피할 곳을 찾다가 우연히 산장을 발견했거나 혹은 처음부터 이 산장을 노리고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고립된 산악지대에서는 폭설이나 악천후를 틈타 빈집이나 산장을 터는 범죄가 종종 발생합니다. 범죄자들은 이런 자연재해가 자신들의 흔적을 지워주고 외부의 접근을 차단하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되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불청객들은 처음부터 성철의 산장이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썩 꺼지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 성철이 다시 한번 경고했지만 문 밖에서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늙은이가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문 부수고 들어가서 뼈도 못 추리게 해줄까? 그리고는 무언가 묵직한 것으로 문을 내리찍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꽝, 꽝, 꽝. 탄 낡은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성철은 사색이 되어 총을 문 쪽으로 겨눴습니다. 하지만 문이 부서지는 순간 과연 자신이 방가쇠를 당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서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은 문을 향해 달려드는 대신 성철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팔을 앞발로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는 고갯짓으로 산장의 뒷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성철은 순간 녀석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도망치라는 건가? 댄서리는 마치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무모하니 뒷문으로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성철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집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다급하고 간절한 눈빛을 보자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지금은 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총을 든 채 서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산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뒷문은 창고와 연결되어 있었고 다행히 밖에서 잠그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쾅! 바로 그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앞문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3명이 눈과 함께 산장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사냥총과 날카로운 마체테 정글도가 들려 있었습니다. 늙은이, 어디 숨었어? 그들이 소리치며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철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뒷문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뒷마당에도 이미 다른 한 명의 괴한이 길을 막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도망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망을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딜 가시나? 영감님, 남자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포위된 절체절명의 위기. 과연 성철과 서리는 이 흉악한 밀렵꾼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고립된 설산의 산장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까요?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지며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비극의 무대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쥐새끼들이 도망갈 구멍을 찾고 있었네. 뒷마당을 맡고 있던 남자가 음산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다른 이들보다도 덩치가 훨씬 컸고 얼굴에는 길고 흉측한 칼 자국이 나 있어 험악한 인상을 더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마체테가 들려 있었다. 앞문이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다른 3명의 사내도 뒷마당으로 달려나왔다. 순식간에 김성철, 노인과 서리는 4명의 흉악한 밀렵꾼들에게
완벽하게 포위되고 말았다. 가지고 있는 돈이랑 쓸만한 물건 전부 내놔. 얌전히 굴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영감 우두머리로 보이는 칼자국 사내가 말했다. 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사냥총을 고쳐 잡았다. 하지만 상대는 4명이었고 모두 젊고 힘이 넘치는 남자들이었다. 늙고 병든 자신이 이들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여긴 돈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네. 그냥 조용히 떠나주게. 신고하지 않겠네. 성철이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들은 코웃음 쳤다. 신고! 이 눈보라 속에 경찰 헬리콥터라도 부르시게. 영감,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 내 목숨은 우리 손에 달렸어.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금품을 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고립된 산장을 자신들의 임시 아지트로 삼고 눈이 그칠 때까지 머물 생각이었다. 그리고 늙은 산장지기는 그들의 계획의 거추장스러운 방해물일 뿐이었다. 칼자국 사내의 시선이 성철의 뒤에 서 있는 서리에게로 향했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서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후! 저놈은 꽤 물건인데 털가죽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 늑대인가? 덩치가 보통이 아닌데 개입니다. 그냥 평범한 개예요. 성철이 다급하게 말했다. 서리의 정체가 드러나면 녀석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라는 본능적인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개, 크크크, 영감님, 농담도 잘하시네. 저게 개로 보이나. 다른 밀렵꾼 하나가 비웃으며 총구를 서리에게 겨누었다. 가죽을 벗기기 전에 맛이나 한번 볼까. 오랜만에 신선한 고기 좀 뜯어보자고. 그 순간 서리가 앞으로 나서며 시퍼런 이빨을 드러냈다. 목 깊은 곳에서부터 지축을 울리는 경고음이 터져 나왔다. 녀석의 기세에 밀렵꾼들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이놈 봐라. 성질 한번 사납네. 하지만 어쩌나 우린 너보다 더 사나운 놈들도 많이 다뤄봤는데 칼자국 사내가 마체테를 고쳐 잡으며 천천히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짐승을 다루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동물의 어느 부위를 공격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서리가 아무리 강력한 맹수라 해도 흉기를 든 숙련된 인간 넷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더군다나 서리의 등 뒤에는 자신이 지켜야 할 주인, 성철이 있었다. 이 사실이 서리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가장 큰 족쇄가 될 것이었다. 성철은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총을 하늘로 향해 쏘았다. 탱! 요란한 총성이 눈보라치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혹시라도 근처에 다른 사냥꾼이나 사람이 있다면 이 소리를 듣고 와주기를 바라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오히려 밀렵꾼들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늙은이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분노한 밀렵꾼 중 하나가 성철에게 달려들어 개머리판으로 그의 어깨를 강타했다. 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성철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손에 들고 있던 총도 눈밭 위로 떨어져 나갔다. 주인, 서리가 성철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2명이 양쪽에서 달려들어 굵은 밧줄로 된 올가미를 녀석의 목에 거는 데 성공했다. 서리는 미친 듯이 저항하며 몸부림쳤지만 2명의 장정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녀석은 컥컥거리며 괴로운 신음을 흘렸다. 고대 로마의 투기장에서는 검투사들이 맹수를 상대할 때 종종 레티아리우스 레티아리우스라는 그물 투척수를 활용했다. 이들은 맹수의 움직임을 그물이나 올가미로 봉쇄하여 다른 검투사들이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 밀렵꾼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과 유사했다.
그들은 혼자서는 감당 못할 맹수를 상대하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칼자국 사내는 쓰러진 성철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그리고는 비정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영감, 마지막 기회다. 집 안에 있는 돈 될 만한 거 전부 어디 있는지 불어?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이 보는 앞에서 저 개새끼의 사지를 하나씩 잘라버릴 테다. 그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인간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한 짓도 서슴지 않을 그야말로 악마 같은 인간이었다. 밧줄에 목이 졸린 채 괴로워하는 서리와 흉악한 밀렵꾼의 손에 머리채를 잡힌 무력한 주인. 고립된 산장은 이제 완벽한 폭력과 공포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과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희망은 남아있는 것일까? 말해. 영감, 돈은 어디에 숨겼나? 칼자국 사내의 고함이 눈보라 소리를 뚫고 김성철 노인의 귓전을 때렸다. 그는 성철의 머리채를 잡은 손에 힘을 주어 눈밭에 얼굴을 쳐박았다. 차가운 눈이 입과 코로 파고들어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늙고 쇠약해진 몸은 이미 저항할 기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왔던 노인의 자존심이 무자비한 폭력 앞에 속절없이 짓밟히고 있었다. 컥! 돈 같은 건 없네. 성철이 겨우 뱉어낸 말에 남자는 가차없이 그의 옆구리를 군홧발로 걷어찼다. 이 노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교하. 그렇다면 약속대로 내 놈이 아끼는 개새끼부터 손봐주지. 그는 고개를 돌려 다른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저놈 창고에 있는 기둥에 단단히 묶거나 낑낑거리는 소리가 아주 듣기 좋겠어. 부하들은 밧줄에 묶여 버둥거리는 서리를 질질 끌고 산장 옆에 낡은 창고로 향했다. 서리는 끌려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주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녀석의 황금빛 눈동자는 분노와 함께 무력한 자신에 대한 절망감이 어려 있었다. 크르릉, 깽, 즈깽! 녀석의 울부짖음이 창고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내 둔탁한 가격음과 함께 잠잠해졌다. 아마도 몽둥이 같은 것으로 머리를 가격당한 모양이었다. 그 소리를 듣는 성철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자신을 지키려던 유일한 가족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었다. 이제 다시 묻지? 돈은 어디 있나? 칼자국 사내는 성철의 뺨을 손바닥으로 후려치며 물었다. 그의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려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졌다. 성철은 대답 대신 증오가 가득 담긴 눈으로 남자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을 본 남자는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비웃었다. 하? 아직도 눈에 힘이 남아있네. 요아. 영감. 내 놈의 그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고 그는 부하들을 시켜 성철을 산장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리고는 본격적인 고문과 폭행을 시작했다. 그들은 늙은 노인을 상대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주먹과 발길질은 기본이었고 불에 달군 부직갱이로 허벅지를 지지는 끔찍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성철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산장 안에 가득 찼지만 미친 듯이 몰아치는 눈보라가 그 모든 소리를 집어삼켜버렸다. 이곳은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단절된 그들만의 지옥이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간의 폭력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한 심리학 연구는 매우 흥미롭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처럼 특정 조건에서 평범한 사람들도 타인에게 상상 이상의 잔혹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 밀렵꾼들은 법과 사회의 감시가 완전히 사라진 고립된 공간에서 자신들의 내면에 잠재된 가장 어둡고 폭력적인 본성을 아무런 제약 없이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성철은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온몸은 피와 상처 투성이가 되었고 부러진 갈비뼈는 숨을 쉴 때마다 폐를 찔러왔다. 그는 이제 고통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밀렵꾼들도 지쳤는지 잠시 폭행을 멈추고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이 영감, 독종이네. 이래도 입을 안 열어. 에이, 그냥 죽여버리고 우리가 집을 다 뒤지는 게 빠르겠어. 그것도 좋지. 어차피 이 눈 속에 묻어버리면 아무도 모를 테니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성철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는 죽음을 직감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외로웠지만 평화로웠던 산장에서의 삶,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 빛이 되어주었던 설이, 그는 설이에게 미안했다. 자신 때문에 6가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그의 마지막 남은 의식을 짓눌렀다. 바로 그때였다. 창고 쪽에서 무언가 우지끈하고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술을 마시던 밀렵꾼들도 잠시 대화를 멈추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뭐야? 바람 소린가? 한 명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칼자국 사내의 표정은 달랐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쾅! 있던 하는 굉음과 함께 창고의 낡은 나무 문이 통째로 뜯겨져 나가며 눈밭 위로 나뒹굴었다. 그리고 그 부서진 문틈의 어둠 속에서 2개의 섬뜩한 황금빛 안광이 번뜩였다. 그곳에는 그들이 알던 개가 서 있지 않았다. 그것은 지옥의 문을 부수고 기어나온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찬 거대한 악마의 형상이었다. 족쇄는 풀렸다. 이제 진짜 공포가 시작될 시간이었다. 창고의 어둠 속에서 나타난 존재는 더 이상 서리가 아니었다. 덩치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듯했고 칠흑 같은 털은 분노로 인해 바늘처럼 곤두서 있었다. 목에는 끊어진 굵은 쇠사슬의 잔해가 덜렁거리고 있었고 머리에서는 몽둥이에 맞아 흘린 피가 얼굴을 타고 내려와 섬뜩한 무늬를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변화는 녀석의 눈빛이었다. 이전에 냉정하고 지적인 황금빛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 이글거리는 용암과 같은 분노와 상대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는 원초적인 사례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밀렵꾼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 분명 조금 전 자기들이 몽둥이로 때려 눕히고 쇠사슬로 묶어놓았던 그 짐승이었다. 하지만 지금 녀석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마치 억눌려 있던 화산이 마침내 폭발하며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듯한 압도적이고 원초적인 공포 그 자체였다. 뭐야? 야, 저놈. 어떻게 쇠사슬을 한 밀렵꾼이 겁에 질려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들이 사용한 쇠사슬은 성인 남성 서너 명이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것이었다. 그것을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끊어냈다는 것은 이 짐승이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었다. 칼자국 사내는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소리쳤다.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당장 쏴버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밀렵꾼 하나가 허둥지둥 총을 들어 녀석을 겨누었다. 하지만 방가쇠를 당기기도 전에 녀석이 먼저 움직였다. 슈아! 녀석의 움직임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다. 검은 잔상이 눈밭을 가로지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총을 든 남자의 바로 앞까지 거리를 좁혔다. 남자는 비명조차 지를 시간이 없었다. 콰둑! 거대한 턱이 남자의 어깨를 물고 그대로 땅에 내동댕이 쳤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처절한 비명이 눈보라치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녀석은 쓰러진 남자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다음 목표물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놀라운 현상은 hysterical strength 또는 아드레날린 폭발이라고 불리는 인체의 극한 반응과 유사했다. 인간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 근육의 한계를 일시적으로 초월하여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괴력을 발휘하게 하는 현상이다. 사랑하는 주인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을 목격한 서리의 몸속에서도 바로 그런 폭발적인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난 것이었다. 하지만 녀석이 보여준 힘은 단순히 아드레날린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압도적이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진짜 본성이 마침내 깨어난 듯한 모습이었다. 흩어져서 공격해 이 괴물 자식. 칼자국 사내가 소리치며 마체테를 휘둘렀지만 녀석은 가볍게 몸을 날려 피했다. 다른 2명의 밀렵꾼이 양쪽에서 동시에 덤벼들었지만 녀석은 오히려 그들을 이용했다. 한 명의 다리를 물어 넘어뜨린 뒤 그 몸을 발판 삼아 공중으로 솟구쳐 다른 한 명의 목을 낚아챘다. 모든 움직임에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그동안 녀석이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 주인을 따르던 충성스러운 모습, 멧돼지를 제압하던 용맹함, 그 모든 것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끔찍한 광경이야말로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작은 강아지의 진짜 정체였다. 의식이 흐릿해져 가던 김성철 노인은 이 모든 광경을 희미하게나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밀렵꾼들을 보면서도 두려움보다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눈보라 속에서 구해낸 것은 단순한 늑대의 새끼가 아니었음을, 그것은 인간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심판하기 위해 산이 보낸 사자시저이자 이 설산을 지배하는 진정한 왕의 재림이었음을, 칼자국 산에는 부하들이 하나둘씩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는 것을 보며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이제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눈보라가 몰아치는 숲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지옥의 사냥개가 내는 것 같은 거친 숨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과연 그는 이 핏빛 복수극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해방한 설산의 제왕은 피에 젖은 이빨을 자신의 주인에게도 향하게 될까? 산장의 비극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도망치는 칼자국 사내의 등 뒤로 서리가 내뿜는 뜨겁고 비릿한 숨결이 닿을 듯 말 듯 따라 붙고 있었다. 그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을 놀렸지만 깊게 쌓인 눈이 그의 발목을 잡고 속도를 늦췄다. 반면 서리는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눈 위를 가볍게 내달렸다. 4개의 다리는 이 혹독한 설원의 지형에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시간을 약간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공포에 질린 사내의 입에서 비굴한 애원이 터져 나왔다. 조금 전까지 늙은 노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조롱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다 눈더미 위로 처참하게 넘어졌다. 허둥지둥 몸을 돌렸을 때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그의 위를 덮치고 있었다. 달빛과 눈빛에 반사된 서리의 황금빛 눈동자는 그 어떤 감정도 없이 오직 차가운 사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는 마지막 저항으로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내 휘둘렀다. 하지만 서리는 너무나도 손쉽게 그의 손목을 물어 단검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우드득
손목뼈가 부러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크와! 서리는 남자를 바로 죽이지 않았다. 마치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 듯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공포를 맛보게 해주었다. 어깨를 물었다가 놓고 다시 다리를 물어뜯었다. 남자의 온몸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의 주인을 욕보인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설산의 제왕이 내리는 무자비한 심판이었다. 한편 산장에서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먼저 공격당했던 3명의 밀렵꾼들은 이미 숨이 끊어졌거나 치명상을 입고 눈밭 위에서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몸에는 날카로운 이빨 자국과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서리의 공격 방식은 매우 독특했다. 일반적인 맹수처럼 목이나 급소를 노려 단번에 숨통을 끊는 방식이 아니었다. 녀석은 의도적으로 상대의 팔과 다리, 즉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위부터 공격했다. 이는 마치 인간이 전투에서 상대방의 전투력을 먼저 상실시키는 전술과도 같았다. 녀석에게는 짐승의 본능뿐만 아니라 인간의 전략적 사고마저 깃들어 있는 듯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일부 영장류나 돌고래 같은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사냥이나 싸움에서 복잡한 협동 전술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차원을 넘어선 마치 숙련된 무술가나 군인을 연상시키는 체계적인 움직임이었다. 녀석의 정체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숲속에서 칼자국 사내의 비명이 마침내 멎었을 때 서리는 피범벅이 된 모습으로 다시 산장으로 돌아왔다. 녀석은 쓰러져 있는 밀렵꾼들의 시신을 차례로 확인했다. 마치 전장을 정리하는 승리한 장군처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산장 마루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주인, 김성철 노인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의식을 잃어가던 성철은 피와 눈으로 뒤엉킨 거대한 짐승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며 온몸이 굳어졌다. 피맛을 본 맹수는 이제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박영감의 경고가 다시 한번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가장 먼저 자네의 숨통을 끊어 놓을 걸세.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인가? 자신을 지켜준 이 위대한 존재의 손에 죽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란 말인가? 그는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다. 서리는 성철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다. 녀석의 주둥이에서 떨어진 붉은 핏방울이 성철의 뺨 위로 떨어졌다. 그리고 잠시의 정적, 성철이 예상했던 날카로운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따뜻하고 거친 무언가가 그의 뺨을 핥기 시작했다. 피비린내와 함께 익숙한 녀석의 채취가 느껴졌다. 성철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지옥의 악마와도 같았던 녀석의 눈빛이 다시 예전의 그 깊고 고요한 황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녀석은 핏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주인의 얼굴을 핥아주며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깅. 단이 녀석의 입에서 처음으로 강아지처럼 가냘프고 슬픔에 찬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마치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성철은 깨달았다. 녀석은 괴물도 악마도 아니었다. 녀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는 충성스러운 가족, 자신의 설이었던 것이다. 모든 오해와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뜨거운 눈물이 그의 눈에서 흘러내렸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손을 뻗어 피로 물든 녀석의 뺨을 어루만졌다. 핏빛 응징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끔찍한 비극의 현장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야 하는 주인과 짐승, 두 존재뿐이었다.
하지만 이 밤의 참극을 세상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리고 이 사건은 그들의 운명을 또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게 될까? 새벽이 밝아오면서 지독했던 눈보라는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밤사이에 광란을 모두 지켜본 달이 희미해진 하늘 저편으로 사라지고 세상은 다시 한번 순백의 고요함에 잠겼다. 하지만 김성철 노인의 산장마당만큼은 예외였다. 그곳은 마치 잔혹한 전쟁터의 축소판처럼 핏빛으로 얼룩진 눈 위에 내구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성철은 부서진 문을 등지고 마루에 주저앉아 있었다. 서리가 밤새 핥아주며 상처를 보살펴 준 덕분에 그는 간신히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통증은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킬 듯 극심했지만 그는 눈앞에 얌전히 엎드려 있는 서리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녀석은 더 이상 그가 알던 강가지 혹은 거대한 개가 아니었다. 밤사이의 사투를 거치며 녀석은 마치 허물을 벗고 본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다. 칠흑 같은 털은 푸른빛이 감도는 강철 같은 색으로 변해 있었고 어깨와 등 근육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융기하여 단단한 갑옷처럼 보였다. 덩치는 마치 전설 속의 펜리르 펜릴 늑대처럼 비현실적으로 거대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그 위용과 기품이었다. 녀석은 그저 앉아만 있었을 뿐인데도 주변의 공기를 압도하고 산 전체를 지배하는 듯한 절대적인 왕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차에 주인 앞에 엎드린 그 모습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장면처럼 경건하고 장엄하기까지 했다. 성철은 문득 서리를 처음 발견했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눈 속에 쓰러져 있던 어미의 모습. 그때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거대한 덩치와 기품은 보통 늑대의 것이 아니었다. 어쩌면 서리의 어미는 이 산을 지배하던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 혹은 그 이상의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서리는 그 혈통을 이어받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운명을 지닌 존재였던 것이다. 실제로 늑대 무리 사회에서는 우두머리인 알파알파 개체의 혈통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알파의 자식들은 다른 늑대들보다 우월한 신체 조건과 리더십을 타고나며 차기 우두머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리는 아마도 그런 단순한 알파의 수준을 넘어 몇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전설적인 왕 늑대의 혈통을 타고났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동안 평범한 강아지처럼 보였던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 그 본성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밀렵꾼들의 침입과 주인의 위기가 그 잠자던 거인을 마침내 깨워버린 것이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산 아래 마을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밤사이에 총성과 연락이 끊긴 밀렵군 동료들을 찾아 나선 다른 일당들일 수도 있고 혹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마을 사람들일 수도 있었다. 누구든 이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면 엄청난 소동이 벌어질 것은 불보듯 뻔했다. 모든 증거는 서리가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었다. 아무리 정당 방위였다고 주장한들 내 명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짐승을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녀석은 위험한 괴물로 낙인 찍혀 사살당하거나 연구소 같은 곳으로 끌려가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성철은 결심해야만 했다. 그는 부서진 몸을 간신히 일으켜 벽에 기대어 섰다. 그리고 서리를 불렀다. 설아, 이리 오너라. 서리는 조용히 일어나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성철은 떨리는 손으로 녀석의 거대한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제 가야 한다.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돼. 서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동자는 주인님을 두고 어떻게 떠납니까?
하는 물음이 담겨 있었다. 성철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괜찮다. 너는 살아야 한다. 이 좁은 산장이 아니라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 이 거대한 산 전체가 바로 너의 왕국이지 않니? 그는 서리의 등을 떠밀며 숲을 가리켰다. 가서 다시는 사람들 눈에 띄지 마라.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명령이다. 멀리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서리는 떠나기를 망설이며 주인의 곁을 맴돌았다. 과연 서리는 주인의 마지막 명령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홀로 남겨진 성철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 설산의 제왕이 깨어난 새벽, 그들의 이별은 비극적인 전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산장 바로 아래까지 다가왔다. 김성철 노인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쥐었자 내 서리를 향해 소리쳤다. 까란 말 있다. 어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주인의 단호한 명령이 담겨 있었다. 서리는 잠시 동안 성철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녀석의 깊고 지혜로운 눈동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주인을 향한 충성심과 애정, 떠나야만 하는 슬픔, 그리고 자신을 믿어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함. 마침내 녀석은 결심한 듯 길고 낮은 울음소리를 한번 내뱉었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였고 동시에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는 왕의 선언과도 같았다. 서리는 성철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핥고는 몸을 돌려 숲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녀석의 거대한 몸은 눈 위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나아갔고 순식간에 짙은 나무들 사이로 모습을 감추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신기루처럼 성철은 녀석이 사라진 숲의 입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이내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함께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슬픔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낸 존재를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뿌듯함과 안도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잠시 후 박영감을 앞쓴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산장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피로 물든 눈박과 잔인하게 훼손된 시신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만신창이가 된 채 앉아있는 성철,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성철이 박영감이 달려와 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성철은 아무 말 없이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김 노인이 미쳐서 저 사람들을 다 죽인 거 아니야? 아니야. 그 흉악한 짐승짓이 틀림없어. 그놈은 어디 갔지? 모든 의심은 다시 보이지 않는 서리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성철이 서리와 한패가 되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박영감은 성철을 대신해 변호하려 애썼지만 흥분한 군중에게 그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다. 그때 마을 사람들 뒤편에서 새로운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는 복장부터가 달랐다. 방한 기능이 뛰어난 검은색 특수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사냥총이 아닌 자동소총처럼 보이는 무기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옷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업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 모두 비키시오. 여긴 우리가 접수합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무시하고 곧장 성철에게로 다가와 그의 턱을 잡아 올렸다. 그리고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으로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그놈은 어디로 갔지? 우리 연구소에서 탈출한 프로젝트 울펜 말이다. 남자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서리는 단순한 늑대가 아니었다. 유전 공학을 통해 탄생한 생물병기, 혹은 비밀스러운 실험체였던 것이다. 녀석이 보여주었던 초인적인 힘과 지능, 기이한 성장 속도, 그 모든 것이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사실 멸종 위기종이나 특수 목적을 위해 동물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연구는 비밀리에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거나 특정 환경에 적응하도록 설계된 슈퍼 동물을 만들려는 시도는 윤리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상업적 목적으로 끊임없이 시도되어 온 분야다. 서리는 바로 그런 비인간적인 실험의 가장 성공적인 혹은 가장 위험한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성철은 그들의 정체를 깨닫고는 실수했다. 결국 서리를 괴물로 만든 것은 녀석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었던 것이다. 그는 피를 토해내며 남자를 향해 비웃었다. 그놈은 이제 자유다! 너희 같은 악마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돌아갔어. 설산의 진정한 주인에게로 그 주인이 있는 곳을 말해주면 자네 목숨은 살려주지. 하지만 성철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리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남자는 분노에 찬 얼굴로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이 영감 당장 기지로 끌고 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의 위치를 알아내. 나머지 인원은 산 전체를 포위하고 수색을 시작한다. 이번에야말로 절대로 놓칠 수 없어. 성철은 저항 없이 그들에게 끌려갔다. 그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한편 깊은 숲속 가장 높은 바위산 정상에 오른 서리는 자신의 옛집이 있던 방향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에는 멀리 자신을 끌고 가는 인간들과 그 속에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늙은 주인의 모습이 보였다. 녀석의 황금빛 눈동자가 서서히 붉은 분노로 물들기 시작했다. 주인을 향한 영원한 맹세, 그것은 단순히 이별의 약속이 아니었다.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당신을 지켜내겠다는 왕의 맹세였다. 이제 막 자유를 찾은 설산의 제왕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주인을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인간 세상과의 끔찍한 전쟁을 시작해야 할 운명에 처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홀로 남겨진 늙은 주인과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왕국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려는 설산의 제왕, 그리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채 그들을 쫓는 비밀 조직.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김성철 노인은 무사히 구출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모든 힘을 해방한 서리는 인간의 탐욕에 맞서 어떤 싸움을 보여주게 될까요? 그들의 가슴 아프고도 위대한 이야기는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